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슈퍼 사이즈 미. 이 다큐의 내용이 참 독특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모두를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맥도날드 메뉴에서 골라 해결하는 겁니다. 감독인 모건 스폴록이라는 사람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자기 자신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몸무게가 11.1kg이나 증가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간효소 수치 전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방간 증세까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간 상태가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구토, 만성 피로, 성기능 감퇴, 급기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니까 결국 그 주치의가 살고 싶으면 당장 실험 때려쳐, 이런 경고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큐는 20년 전 2004년에 제작되었는데요. 감독은 안타깝게도 올해 5월 53세의 나이, 젊은 나이죠. 그 세상을 떠났어요. 외신에 따르면 지병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다큐는 패스트푸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어쩌면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천천히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영화 컨스탄트 가드너, 이걸 소개합니다. 제목의 우리말 번역 쉽지 않은데 충실한 정원사, 뭐 이런 제목이게 되겠죠. 아프리카에 파견된 어떤 영국 외교관이 자신의 아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관이 아내의 죽음에 얽힌 배우를 추적하는 일종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상영 내내 결핵, 에이즈, 이게 창궐하는 아프리카에서 치료약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의 참혹한 상황, 화면 가득히 펼쳐집니다. 아내의 죽음 배후에 숨겨진 집단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인 셈인데요. 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임상실험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거대 제약회사, 또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에 협조하는 양심 없는 의료인들, 그리고 이런 비리의 먹이사슬을 묵인하는 부패한 정부 관료들, 이렇게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들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집니다. 병든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약이 치료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죠. 물론 영화는 소설을 토대로 한 허구인데, 그런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딱 10년 전인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혹시 기억하세요? 이때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이 타미플루라는 백신을 급하게 제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영국 일간지 더 선은 유럽의 국제인권기구 카운슬 오브 유럽, 즉 유럽 평의회에서 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볼프강 보다르그, 이 사람의 폭로 기사를 게재합니다. 이 돼지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 백신 마피아 제약회사, 그리고 전문학자라는 기술 엘리트로 이루어진 골든 트라이앵글의 비리 합작품이다.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죠. 사실 신종플루는 사망률이 일반 독감의 10분의 1도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는 최고 경보 단계인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그 덕택에 제약회사는 엄청난 양의 백신을 제조해서 주로 저개발 국가들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종플루가 진정되면서 이미 생산된 타미플루 사용되지도 않은 채 폐기되고 말았죠. 그 액수는 무려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보건기구, 제약회사,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관련 학자들이 결탁해서 장난을 친 거다. 이게 보다르그 박사의 주장인데 과연 이걸 반박할 수 있을까요? 분수 얘기를 하다가 왜 패스트푸드나 효과가 없는 백신과 같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죠. 백신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그러고 보면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 두뇌에 지성이라는 정신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이고, 동시에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공급하는 백신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일 그 교과서 내용이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골든 트라이앵글이 만든 비리 합작품, 즉 타미플루 같은 거라면 정말 큰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는데요. 제 자신이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3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죠. 그런 집필 경험에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0년대 초 저는 처음 교과서 필자가 되었죠. 그때 말 그대로 책임감과 의욕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교과서로 교실 수업을 하게 될 선생님과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집필에 몰두했답니다. 당시 제가 맡은 부분은 함수 영역이었죠. 그렇다고 함수는 이런 거야, 이런 설명조로 단원을 시작하는 거 저는 거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함수가 왜 필요하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을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초고를 완성했죠. 그리고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편집을 책임지는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용이 참 재미있고 참신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파격적인 내용을 과연 심사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되도록 무난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햇병 아래 필자, 그리고 60대에 접어든 그분은 교과서 편집 경력만 30년 베테랑이었죠. 그러니 제가 그분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고민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날 원고를 모두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쓸 수밖에 없었죠.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교과서 집필하는 내내 교실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제쳐놓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심사위원들만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기술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자기 검열이라 그러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이런 자기 검열을 그 후로도 10년 동안 더 했답니다. 교과서 필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인쇄에 눈이 멀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교과서 필자는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게 된 겁니다. 이미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내용을 채워넣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없는 글쓰기, 이런 자괴감이 들었죠. 이후로 저는 제 집필 경력에서 교과서 필자였다는 사실 되도록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제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 제작과 사용 모두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국정교과서, 거민정교과서, 이런 제도만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해서 학교 재량으로 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 이걸 거부감을 갖고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끔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나 할까요? 이런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정교과서와 거민정교과서 이 제도가 일본 제국주의가 낳은 산물이라는 사실 대부분 알지 못해요.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이 발상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집필자와 교사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단어에 함축된 권위, 그로 인한 압박감, 그리고 여기에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을 과연 배제할 수 있겠어요?
국정제도와 거민정제도의 이런 폐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비판적인 집필 분위기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면 당연합니다. 제가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자기 검열에 빠져버렸다는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민정 교과서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차례도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유사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럴 바에는 공연히 인심 쓰는 척 거민정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국정으로 한 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것 아닌가요?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내용도 다르지 않은 여러 개의 교과서를 굳이 만들 이유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가 낳은 낡아빠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관료주의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교육 강국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국민들도 이를 의심하기는커녕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여기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죠. 도쿄대학교 학생들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런 책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무튼 그는 이 책에서 일본 문무성을 교육사령부 이렇게 비꼬았답니다. 책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일본을 망국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군부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문부성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 대부분은 문부성의 이런 완전 관리형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교육 시스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걸 보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문부성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 문무성처럼 우리나라 교육부도 자신들의 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순진하게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참 착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기만 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죠. 얼마 전에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EBS와 협력해 영계 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계 교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될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수험생들 보고 모두 TV 앞에 앉아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미리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예요? 한창 많은 책을 읽고 생각에 몰두해도 그래도 시원찮은 나이에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TV 앞에 앉아 있어라? 이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일종의 부정행위라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교육부가 아예 대놓고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세운다면 지적 망국으로 이르는 지름길로 내닫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많은 교육 전문가들 중에 그 누구도 이걸 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교육계, 저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글쎄요, 저는 국가가 대놓고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교과서란 국가에서 독점하여 공급하는 것, 이 발상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얼마 전 유독 수학만 콕 집어서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프루타밀 백신 기억하세요? 독일인 의사이자 정치가였던 보다르그 박사가 골든 트라이앵글의 비리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던 그 백신, 또는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 이와 유사한 것을
교육부가 만들어 공급했답니다. 교육부에서 과연 어떤 비리 합작품을 만들었는지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데이.